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공자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유교, 성리학,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특별히 586 주사파들, 이 사람들 그 무의도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가 하는 이런 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나서 너무 큰 뭐라 그럴까 좀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펜앤마이크 김용삼 대기자님 나오셔서 이 모든 거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 유전인자 속에 어떤 유교적인 아주 강렬한 그런 그 색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교가 뭐냐? 유교는 뭐고 뭐 주자성리학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한마디로 뭐지? 이 개념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대로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맨날 뭐 유교 뭐 주자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간단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게 오늘날 과거에 그 주자성리학자, 유교가 이제 12세기에 주자성리학으로 그 재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의 그 각 분야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이 586 주사파들이 주자성리학자들하고 얼마나 닮은 꼴인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주자성리학자들의 현대판 변형이 586 주사파다라는 그러한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한국을 이 폐쇄 세국 위정척사 쪽으로 몰고 간 가장 그 핵심이 이제 주자성리학인데, 위정척사라 하면 성리학적인 질서를 수호하고 성리학 이해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사악한 학문이다 이래가지고 배격하는 이 반제 민족주의 운동입니다. 이 위정척사가 말하자면 조선 500년을 관통해온 주자성리학이 피워올린 마지막 불꽃인데, 자, 그러면 주자성리학은 뭐냐? 주자성리학의 뿌리는 유교입니다. 그럼 유교는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근본으로 하는 유학을 받드는 종교다. 그럼 또 인은 뭐냐? 어질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 본질, 이걸 인이라고 하는데, 그 인을 근본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을 구성하는 것들이 부모에게 미치면은 효가 되고, 형제에게 미치면 우가 되고, 나라에 미치면 충이 되고, 뭐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교는 재정일치를 종지로 삼고, 여기서도 또 재정일치가 나와요. 삼강오륜을 덕목으로 하며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교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교를 믿는다, 주자성리학을 신봉한다 하는 것은 중국적인 사고방식, 중국의 패러다임, 중국의 역사와 문화, 중국화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그런 뜻하고 동의합니다. 조선은 통치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도 유교였습니다.
유교를 창시한 사람이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 공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를 우리가 구분하면은 청동기 시대 말기에 태어나가지고 이 철기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주나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주나라는 여러 제후국들이 황제 중심으로 아주 오순도순 태평한 세상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공자가 태어나가지고 이 춘추 시대 그 후반에 철기 문명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철기로 이제 그 농기구를 만들어서 막 땅을 깊게 파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전보다 농업 생산성이 크게 늘어났어요. 농업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걸로 백성들이 이렇게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데, 인간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이 농기구를 만드는 이 철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옆 나라를 가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뺏고 빼앗고 죽고 죽이는 이 전쟁이 일상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철기 시대, 그러니까 철이 들어온 이후에 농업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만은 그 높아진 농업 생산성의 기인에서 남는 잉여 가치로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웃 나라를 침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전쟁이 일상화된 전국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제후국 간에 막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을 또 병사로 내보내가지고 죽고 죽이고 세금을 뺏어가고 이런 난리가 벌어지니까 공자는 제발 좀 전쟁 없는 시대에서 살자. 공자의 핵심 사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 그때 우리 말이야, 이 석기 시대에는 그 당시에 우리 주나라 황실 아래 오순도순 잘 살지 않았느냐. 우리 철기 시대는 이게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 석기 시대로 가자라고 주장한 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가 장사라든지 상공업 이런 거를 아주 나쁜 걸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농사나 짓고 살자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철기 시대에 살면서 석기 시대로 돌아가자고 주장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시대착오죠, 한 가지 정말 문제는요, 공자는 석기 시대에는 사람들이 전쟁이 없이 서로 다 평화롭게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을 했는데, 학자들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 유물 출토된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이 해골이나 이런 이 갈비뼈 이런 게 나왔는데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냥 얻어맞고 깨지고, 그 시대에도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마치 평화가 난만했던 시대로 착각을 한 것이죠, 공자가. 자, 이런 유교가 12세기 무렵에 송나라 시절에 이 주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공자 맹자의 유교 사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성리, 의리, 이기 이런 형이상학적인 체계로 이 재정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했다고 그래서 주자학, 주자가 세운 성리학이라는 뜻에서 주자성리학,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주자학, 성리학, 주자성리학, 이게 다 같은 말인데, 한마디로 공자 맹자가 만드는 유교를 아주 좀 형이상학적으로 재편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 모든 것을 이와 기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가 모이고 흩어져 가지고 우주 만물을 생성하는데, 이 기는, 만물을 구성하는 기는 맑은 기가 있고 흐린 게 있고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차별이 있다, 차별이. 그래서 이 주자성리학은 차별을 아주 큰 원리로 삼는데,
우리 같이 어떤 경쟁으로 인한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신분상의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자성리학에서는 양반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상놈이 있죠. 상놈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고 노비가 있죠.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태어난 신분에 따라 가지고 아주 완벽한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아주 모든 것을 차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자성리학입니다. 주자성리학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송나라 시대에 이 과학기술이라든지 금융 이런 게 많이 발달해 가지고 막 강남농법이라고 해서 막 이 거름을 주는 기술이라든지 논밭에 물을 대는 기술, 뭐 그다음에 모내기 하는 기술, 이게 다 이게 그 송나라에서 전해져 왔는데 그것의 어떤 이론적인 기초가 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개인이 수양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교육열, 요즘에 뭐 우리 부모님들은 전부 막 그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고 계신데 이거 다 이 주자성리학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다 좋은 세상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좋은 세상을 맞이하려면 양반이어야 되는 거죠. 이게 주자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맹점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이 주자성리학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압을 하고 이 주자성리학만 이제 우뚝 서다 보니까 이게 교조화되고 원리주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게 주자성리학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이 교조화가 돼 가지고 그 이전까지 이 주자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좋은 점들은 다 증발돼 버리고 남은 것은 문무의 불균형. 그러니까 이 붓을 든 그 붙잡이들이 칼을 든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붙잡이들이 통치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뭐 군인들이 어디 뭐 얼굴이나 내밀 수 있습니까? 정치인, 뭐 그다음에 국회의원,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죠. 입으로 나불나불대고 펜을 든 강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언론을. 둘째는 아주 극단적인 사농공상의 신분구조입니다. 선비, 글 읽는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예우를 받는 반면에 뭐 상업을 한다거나 공업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다 고시공부 하느라고 정신없죠. 공무원 되기 바쁜 나라가 됐습니다. 셋째는 개인이란 건 없고 공이라는 것만 그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 개인재산 뭐 이런 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냥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뺏어가는 거죠. 개인재산, 뭐 사유, 가치, 개인 이런 거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주 극단적인 폐쇄 고립주의입니다. 그래서 쇄국이라든지 위정척사 이 극단적인 중화사상은 다 주자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일어난 현상인데, 이게 극대화돼 가지고 이제 폭발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게 구한말의 모습이죠. 조선이 건국하고 그 15세기, 16세기 무렵에 조광조라는 사람이 그 등장을 하면서 조선이 그야말로 이제 제야 운동권 세력이 드디어 이 중앙 정치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림이라고 하는데, 이 사림은 조선왕조가 개국을 할 때 조선왕조 개국에 협조하지 않고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에서 자기네들의 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야 운동권 세력을 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종 시절서부터 중앙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를 장악을 하느냐, 지금으로 치면은 검찰이라고 하는 사헌부를 장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사관원이라는 것을 장악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홍문관이라고 해서 이건 학계입니다. 여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사림이 새로운 그 권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586 그 운동권들도 검찰, 언론, 학계를 제일 먼저 장악을 합니다. 이 3사를 장악한 살림 세력이 극단적으로 막 조선을 건국하고 말고 이런 거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주자성리학의 도통을 가지고 주자성리학에 얼마나 이 사람이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이 사회를 완전히 재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586 운동권 세력들도 아군과 적군을 나눠가지고 아주 이 적군을 섬멸을 하죠. 적폐 세력 뭐 타도한다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 살림 세력이 조선 사회를 피아로 구분해가지고 아군은 그 군자다. 와, 우리는 군자야. 그 다음에 적군은 저것들은 소인배야. 이런 식으로 사회를 완전히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쟁취합니다.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을 때 이용해 먹은 것이 당쟁입니다. 자, 당쟁이 왜 일어났느냐? 논리는 간단합니다. 조선은 해마다 계속 과거의 급제자를 양산을 했습니다. 원래 이 과거제도는 중국에서 들여왔는데 중국에서는 과거를 4년에 한 번씩 보는 정기과거 이외에는 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도 이 과거제를 중국으로부터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인기 위주의 정책이 끼어들어가지고 뭐 왕의 할머니가 아파가지고 나았다 그러면은 기쁘다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고 세자가 뭐 감기에 걸렸다가 낫다 그러면 야 기쁘다 그래가지고 과거 시험을 봅니다. 정기과거가 있고 임시과거를 끝도 없이 봐가지고 과거 급제자들을 양산을 해요. 과거에 합격을 해야 양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 과거 급제자들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과거 급제자가 이제 33명인데요. 조선에 과거 급제자들이 갈 수 있는 관직이 900자리밖에 없어요.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900자리로 한정이 돼 있는데 과거 급제자들은 쏟아져 나오니까 야 우리도 관직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현직에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자기가 그 자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이야 내가 보니까 저놈이 어디 룸사롱 가가지고 뭐 했습니다 뭐 해가지고 막 투서 놓고 그래서 서로 간에 지연 학연 혈연으로 붕당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오르니 네가 오르니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권력투쟁을 하는데 그 권력투쟁의 핵심 요인이 뭐냐? 뭐 나라가 잘 되고 국민들 백성들을 뭐 잘 먹이고 잘 재우기 위해서 당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당쟁의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더 도덕적이고 청빈하냐? 누가 더 주자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느냐? 누가 더 중국을 극진히 모시고 중국 경전을 제대로 이해했느냐를 가지고 당쟁을 벌입니다. 1582년에 선조가 율곡 이이에게 성균관 학칙을 제정하라, 정비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1582년이면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10년 전이었습니다. 율곡 이이가 이 성균관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국립서울대나 비슷한데 여기에 그 필독서를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런 걸로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책을 읽어야 된다. 중국 책을. 학문 내용도 형이상학적인 주자성리학과 중국 역사만 배우도록 아주 커리큘럼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성인의 글이 아니면 절대로 읽지 말아라. 그래서 학문도 중국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때서부터
경제 성장에 필요한 뭐 공학이라든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농사의 뭐 종자를 어떻게 개량을 하고 비료를 어떻게 주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때서부터 상공업이 퇴화돼 가지고 나라 전체가 공리공론으로 흘러가면서 먹물들의 천국으로 직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네들은, 이 사림들은 자기네들이 조선 왕조가 건국이 될 때 이 협조한 세력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 왕조의 건국에 반대를 한 세력이죠. 그 반대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정몽주입니다. 이 정몽주를 영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자성리학에서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니 정몽주는 고려 사람이니까 고려 왕을 섬기지 조선 왕을 섬기지 않았다. 이 얼마나 이 충신불사이군 정신에 투철하냐. 야, 주자성리학적으로 이 사람은 성인으로 예우를 해야 된다. 그 선동을 해가지고 정몽주를 그야말로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어요. 조선왕조를 개국하는데 협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 따위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겁니다. 이때서부터 주자성리학자들은 성리학의 도통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기를 삼으면 아주 파워풀하다는 것을 알고 이때서부터 너 성리학에 투철했어 안 했어? 너 도덕적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제 적군들을 타도하면서 다 제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무기가 성리학 도통이라면 586 주사파들의 무기는 민주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친일 반일 논리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오다 보니까 뭐 친일파 윤석열을 타도하자 뭐 이런 뭐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다 이게 이런 논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건국을 반대했어도 항일운동을 했고 분단 정부를 세우지 않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으면 영웅으로 만드는 586 주사파들의 이 논리는 바로 주자성리학자들이 정몽준을 영웅으로 만드는 성리학 도통에 파워하고 동일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가면 분단 정부를 세운 이승만은 아주 악당이 되는 거고 통일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김구, 김원봉,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거죠. 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주자성리학이라는 여기에 가서 맥을 닫고 있습니다. 주자성리학자들은 단 한 번도 부국강병이라는 것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덕치를 바탕으로 하는 왕도 정치를 이상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 국왕이 하늘의 명을 받아서 덕치를 베푸는 정치를 통해서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왕도 정치입니다. 따라서 왕도 정치라 하면 뭐냐? 백성들을 부국강병을 하려면 물길도 파야 되고 도로도 내야 되고 또 강도 준설해야 되고 이러려면은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달달달 볶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백성을 고단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농사나 지면서 살아 이거예요. 법치 이런 거, 부국강병 이런 거는 절대 국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왕도 정치에 반하는 패도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부국강병이라는 걸 넣고 검색을 해보면 부국강병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부국강병을 이야기하는 왕은 아주 천하에 쓸데없는 왕이니까. 부국강병을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인데 광해군이 그런 거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쫓겨났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문민정부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군정종식을 선언했어요. 이건 뭐냐? 조선시대 문민 붙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는 그 시대로의 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1270년에 고려의 이 무인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붙잡이들이 칼잡이들을 찍어 누르고 통치를 한 이 지구상에서 정말 예외 중에 예외의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전부 칼을 든 정복자들이 통치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다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정복자의 모습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광화문 한복판에 세종대왕이 책을 읽고 앉아 계시죠. 이게 문민 통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물들은 싸우지 않고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 중심의 동북아 질서에 순응한다. 이게 바로 사대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대주의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돈이 있고 잉여 가치가 있어야 군대를 만들죠. 군대라는 거는 평소에는 다 이게 소비 집단이잖아요. 군대를 유지시키고 훈련시키고 운영하고 무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조선에는 그 군대를 유지 운영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에 이 대한제국이 망할 때 그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대한제국 군대가 중앙군, 지방군, 군악대, 의장대, 왕실수비대 다 합쳐서 8,870명이었다. 그때 럴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120만 대군이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또 군대를 양성하면 이 군대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자기네들한테 그 칼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군대를 양성을 의도적으로 안 한 겁니다. 조선시대 부국강병이 금기화된 이유는 부국강병을 하면 제일 먼저 칼을 든 사람들이 붙잡이들이 붓하고 주둥아리 빼면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 든 사람한테 이제 그 정권을 뺏길 우려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안 키운 거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 부국강병을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지려면 상업, 공업 이런 게 발달해야 되는데 이 상업업자들이 돈을 벌면 백성들이 등 따수고 배부르면 양반들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 통치에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통치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뭐가 째지게 가난하도록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통치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그 조선의 왕과 신하 부국강병을 논하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조선의 왕과 신하는 부국강병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붓을 든 양반들이, 아주 소수의 양반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교의 이상향은 도덕경제라는 것입니다. 도덕경제. 아까 제가 공자 말씀드렸죠. 야, 이것들이 철기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막 그 잉여 가치가 만들어지면 이것들 전부 무기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하루 세 끼 먹는데 필요한 양식 이거면 되는 거야.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 이것들 서로 뺏기 위해서 싸워. 그러니까 가난해야 돼. 부는 악의 근원이야. 그리고 청비는 고귀한 가치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퍼뜨립니다. 황희정승이 뭐 엄청나게 뭐 청렴결백한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왕조실록에 보면 황희같이 아주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 없어요. 전부 사기입니다. 유교는 농업을 장려하고 상공업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행위를 비판합니다. 이걸 이제 도덕경제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한 것이 최고다 이겁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억제를 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추앙을 해요. 그러다 보면 공은 귀한 존재, 산은 나쁜 것, 척결돼야 될 대상. 이러니까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될 어떠한 장치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 재산이니까 내 재산을 국가가 이건 네 재산이야, 네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줄게 하는 사유재산 보호제도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 뭐냐면 양반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 갖다가 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덕이 강조되고 청빈이 강조되다 보니까 가난은 선한 게 되고 부를 축적한 사람은 악당이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저는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청빈을 앞세운 아주 가난한 사람, 사실은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사회 발전이나 시장 경제의 원리가 정착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빈, 청렴지상주의는 무능부패한 자들의 아주 안락한 도피처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아주 실리를 다 개차반 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노비가 이 은재련법을 발명을 했는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이걸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데 연산군이 못된 짓을 하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한 중종 정권이 보니까 연산군 시절에 했던 건 전부 이것들은 이 부패 척결 적폐 대상이야. 연산군 시절에 은광을 개발하려고 은광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 은광 개발도 이거 적폐야. 그래가지고 전부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조선의 이 노비가 만든 이 첨단 은재련법인 연은재련법이 쓸데가 없어지니까 일본 간첩들이 와가지고 몰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은재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본이 세계 2위의 은생산국이 돼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개화를 먼저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미 15세기, 16세기에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이 은을 가지고 지구상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무기, 기술, 네덜란드로부터 그 네덜란드 학문 다 수입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지식혁명이 일어난 게 벌써 300년이 넘습니다. 우리만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요. 문재인 정부가 무슨 4대강 보여가지고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난 거 며칠 전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강을 막다니 이건 정말 싸가지 없는 짓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강은 그냥 흐르게 놔둬야 된대요. 원전? 이거 방사능이나 뿜어대는 이거 몹쓸 산업이지. 이게 무슨 필요 있어.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이면 되지. 이런 정말 이 부도덕한 산업 당장 폐기해. 그래서 원전 폐기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명분을 앞세워서 실리를 포기하는 아주 주자성리학자들의 표본과 같은 짓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성리학의 21세기판 버전이 문재인과 58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중국에서 온 학문, 주자성리학 이런 걸 다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중국 하면은 자기네들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조선의 교육은 양반들이 과거 시험을 볼 때 공부하는 모든 커리큘럼은 다 중국 역사, 중국 성인의 가르침, 중국 학자들이 쓴 글, 모든 게 다 중국입니다. 중국 제왕 이야기, 중국 군인 이야기, 거기에 조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종착역은 뭐예요? 소중화 사상이고 중국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이런 사상이죠.
586 주사파들이 끝없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이유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옛날에는 소련 그 공산당이 자기네들의 이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소련 공산당의 헤게모니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오니까 중국 공산당이 자기네들의 정신세계 본향이죠. 거기에 중화 사상이 딱 결합되니까 빨리 우리 한미동맹을 끊고 중국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별짓을 벌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완벽하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주자성리학자들하고 닮은 꼴입니다. 종교, 역사, 문화, 행정, 세상만사를 다 중국화하다 보니까 자기네 이름도 다 중국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심각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름은 전부 중국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특정 성씨 몇 개를 빼고는 전부 자기네들의 성씨가 중국에서 왔다고 족보에 기재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뭐 중국화가 돼야 뭐 대접을 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조상이 중국에서 왔어, 나 중국의 후예야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집에 있는 저 족보 들여다보면 아 우리 조상은 중국에서 왔어라고 써 있는 게 78%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말이야 지금 족보를 보니까 이거 완전히 화교국가 아니야. 너희들 화교국가 맞지? 전 국민의 78%가 중국에서 왔다며.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족보 봐, 족보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너희들 말이야 우리하고 손잡아야지 어떻게 미국하고 동맹을 하고 우리한테 무슨 총뿌리를 들이대. 이 나쁜 놈들 빨리 중화조국의 품에 안겨. 이렇게 얘기한 게 시진핑 주석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미중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사실 우리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 자꾸 뭐 한미동맹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고 이런 발언이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주자성리학 전통과 예법, 가치관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대혁명 때 모택동이가 공자, 사당, 뭐 주자성리학 이런 거 다 이거 전부 이 제국주의 거라고 해서 다 때려부시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부터 이제 그 공자를 붕붕 띄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공자를 어떻게 배양을 해야 되는지 공자 묘에다가 어떻게 제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중국에서 사절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성균관에 와가지고 중국 공자의 제사 지내는 것을 공부해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지내고 있는 제사 다 중국식입니다. 주자성리학은 기가 차별이 있듯이 인간은 다 차별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따라서 양반과 상놈,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비, 노장과 소장, 적자와 서자, 엄격한 그 서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백제 멸망 이후에 야 호남은 참 이거 정말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호남 차별을 하고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이증옥 이시의 난으로 해서 쟤네들은 반역의 땅이야 그래가지고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과거에 급제를 해도 실제로 벼슬을 주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급제를 한다는 것은 내가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지 관직을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평안도 함경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벼슬을 못 받고 그냥 죽는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차별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름대로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는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차별을 한 저 기호 세력 저 충청도 서울 경기도 이런 사람들 이놈들하고 우리 투쟁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기호파, 서북파하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살아서 차별하는 건 물론이고요. 죽어서도 차별을 당해요. 양반 중에서도 3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은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어요. 이 제도가 없어진 게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야, 모든 사람은 다 니네 마음대로 제사 지내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일반 백성들도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우선 첫째, 이름이 없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따라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어가지고 막 슬퍼하다가 이제 여자도 자살을 해요. 그러면은 연료문을 세워줍니다. 연료문을. 연료로 국가가 인정을 하면은 마을에 이런 징표, 그리고 붉게 칠한 문, 이 문을 세워줍니다. 연료문이라고 해서. 그리고 혜택을 줘요.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막 이제 뭐 오래 막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을 하다가 같이 죽으면 지극히 아름다워 숭상한 일로 칭송을 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과부가 된 며느리를 둔 양반 집안에서는 너 왜 안 죽냐 등 떠밀어 가지고 연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일기 이런 거 보면은 막 하도 등살에 밀려가지고 그래 나 자살할게 그리고 자살한 부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연료문을 세워줘요. 이게 조선시대 주자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이게 586 운동권에게도 그 논리가 그대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는데 영웅으로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의 미학을 저 사람들은 저렇게 띄워주는 걸까요? 원리를 잘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 폭로돼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모 분위기가 막 일어나요. 민주당에서. 그래가지고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행이 됐어요. 이제 시장이 사망으로 거리가 돼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아주 뭐 운동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임종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박원순을 아주 극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려놨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다. 미래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다. 호텔밥을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 반 이상을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다.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고 아주 예우를 갖춰서 재평가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혐의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은 그날 이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날부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출당 및 제명 조치를 합니다. 아니 박원순과 안희정 오거돈은 뭐 혐의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일을 벌이는 걸까요?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서 빠득빠득 우기니까. 죽음을 택하면 명예로운 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부활시키는 아주 특이한 문화는 남편을 잃은 여성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조선시대 주자성리학의 완벽한 부활입니다.
조선 왕조는 왕토에 존재하는 모든 땅, 모든 산림, 모든 재산은 국왕 소유다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지 왕토설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모든 토지 산림은 국왕 소유다 보니까 어떤 땅이 있으면 그 땅은 그냥 왕의 것을 내가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령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땅을 지금 경작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이 내 개인 재산입니다 라는 것을 국가가 공인하고 법적으로 이 사유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뭐 그냥 막 관가에서 나와서 막 뺏어가는 거예요. 특히 그 조선 후기에 이 궁방전이라고 그래서 백성들의 토지를 저 왕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야, 여기는 이제 이제부터 이제 국왕이 하기로 했어. 너희들 저 농사 져가지고 말이야, 소장료 우리한테네. 이렇게 뺏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일제시대 때 좀 막 그거 가지고 막 법적으로 막 다툼이 벌어지고 그래요. 사유재산권을 이제 3자에게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공공이에요. 특히 산림이 그랬습니다. 산림은 모든 것이 다 왕의 소유다 보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하고 낙엽을 긁어오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실을 따가도 누구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다 베다가지고 다 아궁에다 갖다 떼는 거죠. 이런 산을 무주공산이라고 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하는 신분계급제도 하에서 사회적인 약자인 상민이나 천민이나 노비가 아무리 피땀 흘려가지고 뭔가를 내가 재산을 읽으면 뭐합니까? 이거 국가 거니까 다 가져가면 끝이에요. 이런 사회에서 무슨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꽃을 피고 근대적 의미의 무슨 자본주의가 발화한다,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희대 사기꾼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게 국유하고 공유하다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 정신적인 구조를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추미애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아주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막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토지 왕토설이에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토지는 왕의 소유니까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왜 쟤네들 저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학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지 뭐예요? 사유재산 제도로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소유하고 여차하면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의 호주머니를 강탈해가지고 못 가진 자에게 강제로 나눠주는 이런 것을 당연한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뻔한 것이죠, 이게. 태계 이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유재산 이런 거죠. 마음을 파먹는 벌레요, 만악의 근본이다. 공은 공리로서 충효와 같은 귀한 도덕이다. 주자성리학에서 사회의 도덕적 정당성,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자성리학, 유교와 공산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망하면은 주자성리학의 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저 일본 놈들을 무찌르고 주자성리학의 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죠.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키는 그 이유는 뭐냐? 주자성리학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주자성리학의 도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의 모든 재산은 왕의 소유니까 그 왕의 소유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이 제도. 주자성리학의 도는 뭐냐? 극소수의 양반이 백성들의 재산을 흡혈귀처럼 착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인정받는 것. 이런 걸 하려면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안 되죠. 근대화하면 안 되고 개화하면 안 되고 개방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척사를 하고 쇄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주자성리학의 선비들이 의병봉기를 일으킨 중에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게 최익형 같은 사람이고 유인석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뭐냐? 주자성리학의 도인데, 주자성리학의 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계입니다. 사욕은 천한 것으로서 억눌려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이런 곳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꼽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의 주체로서 개인의 출현을 가로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라든지 뭐 사유재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야, 저거 좀 이상한 놈 아니야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공포한 건국강령이라든지 해방 후에 지주계급의 이해를 대변한 한민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토지는 공유 내지는 왕유였음을 근거로 해서 토지 국유화, 토지 재산에 대한 공적 규제에 동조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야, 이러면 안 돼. 이게 말이나 되냐. 피땀 흘려 모은 개인 재산을 그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지 말이야. 이 사유재산을 강조하고 시장경제를 강조한 사람은 이 무렵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분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냥 그 유교 주자성리학의 바탕으로 그 모두가 다 공유야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도 북한장 났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유교 주자성리학과 공산주의는 정말 닮은 꼴이 많습니다. 육아에서 꿈꾸던 대동세계란 것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이상사회인데 마르크스가 추구하는 공산주의 목표하고 완벽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꿈꾸는 두 이념이 융합되어 거부감 없이 정착이 돼서 특히 이 안동지방의 유림들 출신들이 공산주의가 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동양에 전파된 공산주의는 자급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농업사회를 이상향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한말 주자성리학자들의 이상향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한국은 그냥 놔뒀으면 우리의 원형질적인 한국인들의 기질과 이상향과 모든 것은 사실 북한이 되어야 맞는 건데, 이놈은 노인네 한 사람이 말이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그냥 길길이 날뛰면서 그냥 공산당 다 때려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걸 만들어놨으니 이 주자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야, 저 노인네 하나만 없으면 전부 소위 말하는 대동세계 이상사회 이상향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의 그 전통하고도 안 맞고 우리 문화적인 체질하고도 안 맞는 이상한 이 시장 경제 이런 걸 해가지고 경쟁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하지를 않나. 야, 이건 패도 정치 아니야. 우리 왕도 정치해야 되는데.
이 모든 그 악의 근원은 누구야? 이승만이지.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한국인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세계하고 너무나 비슷했고, 그리고 이상향인 농촌사회 이런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라가 뺏긴 다음에 소련 공산당만 너희들 독립을 도와줄게 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진짜 핵심 본질인 저 무시무시한 이 인간 탄압, 인격 파괴, 개인의 자유의 말살, 전체주의적인 시스템 이런 건 다 눈 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마치 이상향인 것처럼 독립운동과 공산주의가 막 그야말로 그냥 막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막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항의를 했다 그러면 뭐 다들 그냥 광분을 하잖아요, 이게. 이것도 뿌리를 거슬러 가면 다 이런 그 주자성리학적인 곳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586 주사파는 주자성리학 살인 세력의 완벽한 재현입니다. 그들은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자의 재산을 강탈해서 못 가진 자들에게 시혜를 베풉니다. 자기들은 민주화를 성취한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특별한 예우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21세기판 양반이죠. 그러니까 뭐 조국이 딸처럼 뭐 이상하게 새치기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니 우리가 지금 그게 당연한 일인데 니네들 왜 그러는 거야?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됐죠. 그들이 섬기는 상국은 중국 공산당이고 주사파의 교주인 김일성 일가 백두혈통입니다. 자신들이 장악한 검찰과 언론과 학교를 동원해서 공정, 평등 세상, 더불어 잘 살기, 민족, 민주, 민중을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종착역은 아마 제2의 북한이 될 것입니다. 계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한말에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막 밀려올 때 한국에서, 이 한반도에서는 두 개의 큰 기둥이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쪽은 위정척사 쇄국 세력이었고 한쪽은 개화, 개혁, 개방 세력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은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위정척사 세력은 외국인들은 무조건 배척을 했습니다. 주자성리학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계급사회를 고수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 세력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쇄국을 해야 되고, 주자성리학을 지키기 위한 위정척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자급자족을 하자. 자급자족을 하려고 하는데 서양 세력과 서양을 등에 업은 일본이 자꾸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니까 의병봉기를 일으켜서 이것을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말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고, 국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탄압을 당하니까 만주 연해주에서 무장 독립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자기네들 도와주는 세력은 소련 공산당밖에 없으니까 소련 공산당하고 손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의 세례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소련을 추종하게 됐고, 38선이 거져가지고 국토가 남북으로 갈리니까 소련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북한을 건국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개화, 개방을 해서 이 백성들의 이 삶을 좀 개선시켜보고, 이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이 사유재산을 우리가 보호를 해주자. 서양 종교? 오케이, 땡큐, 받아들이자. 극단적인 뭐 양반 쌍놈이 어딨냐, 이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만민 평등이다. 그리고 우리는
외부와 개혁을 하고 개방을 하고 세계와 교류하고 통상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가고 실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뭔 무장투쟁을 하느냐.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을 추구하자. 그래서 국내와 미주 중심으로 외교 독립운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 일본하고의 어떤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됐고 이 사람들이 미군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세력이 됐고 오늘날 지금 현재도 한국 사회에는 두 개의 큰 흐름이 아직도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 주사파, 이 사람들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뭐 불을 보듯 뻔히 보이시죠? 애국 세력은 그 반대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제2의 개항과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쇄국 세력과 개방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막 유전의자 속에 흐르고 있는 이 그 주자성리학적인 DNA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리는 21세기가 돼서 단발을 하고 그 한복 도포자락 대신 양복을 입고 집신 대신 지금 구두를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이 586 그 운동권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주자성리학으로 똘똘 뭉쳐서 입만 열면 뭐 반일, 입만 열면 뭐 공정세상, 뭐 입만 열면 뭐 민족과 함께 뭐 민족과 더불어 뭐 무슨 뭐 이게요. 이쪽 보면 이 빨간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한 사고방식에 완벽하게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자성리학이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586 그 운동권으로 표출돼서 나오고 있고 깨어있는 이 시민들은 여전히 개화, 개혁, 개방 세력으로서 뭔가 대한민국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끝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쪽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교 주자성리학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시면요, 그냥 문명세계에 살면서 농업세계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착오적인 세력들이 어찌어찌하다가 민주화라는 이 간판을 둘러쓰고 한국 사회의 진지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모든 문명을 다 깨부시고 농업사회 석기시대로 돌아가려고 지금 저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때려부셔가지고 전기를 끊어버려야 석기시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강물을 왜 막아요? 그냥 다 흘러가서 없애고 쫄쫄 굶게 만들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제발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이상세계의 구현이라는 것이에요. 원리를 알면 저 사람들이 뭔 세력인지가 금방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을 적으로 자꾸 내팽개치지 말고요, 한 사람이라도 좀 깨우쳐서 밝은 광명의 세계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지금 벌려야 되는 참 가슴 아픈 세계에 와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깨우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도 그렇게 뭐 사익을 저주하고 뭐 공을 뭐 따지고 그런다면서 뒷구멍으로는 막 전부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또 누구예요? 뭐 흑석거사 이런 사람들 보세요. 겉으로는 막 청빈 그러면서 다 뒤로는 막 엄청난 이상한 부를 챙긴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잘만 이용하면
개과천선시키는데 뭔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